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증시 충격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은 글로벌 금리 인상에도 증시 폭락 가능성은 낮다며 투자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주식창과 와우넷을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내년 증시 전망을 물었습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국내 증시가 오를 것으로 내다보는 등 낙관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보고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독점 노선의 운수권을 반납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1차 후보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후보지 발굴이 추진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투자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내년 국내외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까? 저희 한국경제TV가 개인 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내년 증시를 주도할 업종으로 국내는 반도체, 해외는 기술주가 꼽혔습니다. 먼저 정희영 기자입니다. 개인 투자자 1000여 명에게 내년도 국내외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물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주식창과 와우넷 회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1058명 가운데 58%가 내년 국내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횡보를 예상한 응답자는 27%,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는 11%에 그쳤습니다. 상승을 전망한 이유로는 현재 지수가 저평가됐다는 응답과 내년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각각 40%대로 쌍벽을 이뤘습니다. 이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약 15%로 나왔습니다. 반면 하락을 전망한 투자자들의 74%가량은 내년도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를 근거로 꼽았습니다. 이어 경기 하락과 현재 지수 고평가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33%가 내년 증시 상승을 이끌 주도 업종으로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가운데 하나였던 메타버스와 NFT가 24%로 2위를 차지했고 2차 전지, 자동차, 리오프닝 관련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 대한 관심도 높게 갖고 있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6%가 내년 해외 증시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증시의 투자 의향을 밝힌 600여 명 가운데 내년에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60%에 달했고 현재 비중 유지가 22%, 이어 축소를 응답한 비율은 4%에 그쳤습니다. 최선호 해외 투자 국가로는 미국을 꼽은 응답자가 무려 87%에 달해 압도적 1위에 이름을 올렸고 이어 대표적인 신흥국인 중국과 베트남을 향한 관심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미국 주식 가운데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업종은 팡기업과 같은 기술주로 과반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고 전기차, 항공주가 두 자릿수 응답률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 정보 부족을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눈에 띄었습니다. 내년에 해외 투자를 계획하지 않는 응답자들의 가장 큰 이유로는 정보 부족이 무려 61%에 달했습니다. 이어 방식과 절차를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24%, 리스크 부담 우려가 14%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 개별 종목이 아닌 펀드나 ETF 같은 간접 투자 수요가 40%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간접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10명 가운데 4명은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 밖에 해외 주식 투자 의향을 밝힌 응답자들 가운데 내년에 서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애플과 테슬라가 30%대로 1, 2위를 차지했고 이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이어서 이번 개인 투자자 설문 결과 내용 취재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지 기자 어제 리서치 센터장들 설문 결과에서 우리 증시가 이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거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가 아무래도 한국경제TV 신청자와 주식창, 와우넷 회원 등을 비롯해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예. 설문조사 대상이 아무래도 이 주식 시장을 오랫동안 보면서 투자를 해왔고 주식 투자에 대한 신뢰가 쌓여있는 분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 10년간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면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종가 기준으로 전해보다 코스피 지수가 떨어진 것은 2014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10년 중에 3번밖에 없었는데요. 예.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전반적으로 출렁였던 2019년을 제외하고 2014년과 2018년 모두 최고가는 전 고점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증시는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이렇게 내년 증시 뭐 긍정적 전망들이 지금 나오긴 하지만 사실 내년에 미국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이 부분이 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의견들도 아직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와 증시를 보면 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미국은 201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상 제로 금리를 7년간 유지해 오다가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요. 2016년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초반은 좀 혼란을 겪긴 했지만 1년 내내 겪으면서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 앞서 그 코스피 차트에서도 보셨듯이 2016년에도 전년 대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2017년에는 금리를 3차례나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21%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동시에 이제 이 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직까지 코로나도 있고 글로벌 공급망, 인플레이션 뭐 이뿐만 아니라 리스크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걱정도 많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17년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는 좀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서 예. 증시도 함께 올라간 건데요. 하지만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도 축소되는 국면이고 특히 국내 기업 이익 전망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증시도 사실 쉽지 않은 국면이 있기는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우려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직접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어닝이 작년하고 올해 평균 쳤을 때 대략 한 15%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한 7% 중반 정도로 둔화될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증가되는 속도가 증가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한국은 작년하고 올해 2년간 거의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 5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거의 5% 내외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어닝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 주가는 올해보다는 조금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 내년도 증시가 정고점 돌파는 가능할지라도 이 행보가 참 쉽지 않은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번 설문 결과 조사를 보면 이제 주식이 가장 유망한 투자 수단이다. 많은 분들이 좀 여기에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설문 결과를 보셨듯이 저희가 예.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70% 이상이 주식에 투자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예. 과상화폐에 투자하겠다는 비중도 12%를 차지하긴 했지만 펀드 같은 간접 상품까지 더하면 75% 이상이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답변도 한 자릿수에 그친 것을 보면은 주식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년 IPO 대여들이 증시에 대거 출격을 하면서 관련 종목에 대해서 개별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1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 또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신규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이렇게 기대도 있지만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급격한 수급 변화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설문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해외 투자 관심이 상당히 높다 네, 이 점이었는데 서학개미는 내년에도 더 늘어날 건가 봐요. 네, 올해 해외 주식 계좌가 300만을 넘어섰는데요. 내년에는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 절반 이상이 해외 투자에 관심이 있고 이 중에서 60% 이상이 내년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예.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이유는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미국에 가장 많이 상장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수익률을 보더라도 올해 한국의 코스피는 상승폭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뉴욕 3대 지수의 경우 평균 25% 상승한 반면에 코스피는 1.87%, 코스닥은 3.45% 성장에 그쳤는데요. 특히 하반기에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우리 증시가 휘청거린 만큼 투자자들은 이 해외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그리고 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또 주목할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투자 정보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증권사들도 사실 리서치를 강화하고 있고요. 예. 초기에는 올해 초만 해도 빅테크 기업 몇 개만 리서치 기업으로 나왔었는데 예.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비싼 종목을 나눠서 살 수 있는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확대되는 등 서학개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한국경제미디어그룹도 뉴욕의 다수의 특파원을 파견해서 한경 글로벌 마켓을 통해서 미국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등 투자자들에게 발빠른 정보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국경제TV가 서학개미들을 위해서 출시한 미국 주식창 앱도 출시 3개월 만에 다운로드 5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뭐 지금 보면 이렇게 수익률을 높이려고 해외로 나가려고는 하지만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고 내년 증시 불확실성은 크지만 여전히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어제 전해드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문가들은 내년 주도 업종으로 반도체, 자동차, 메타버스를 꼽기도 예. 했는데요.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업종 중에서도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을 선택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럴 때는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간접 상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개별 투자자들 설문 내용을 보면 내년 투자, 특히 해외 투자에서 간접 투자 방식을 택하겠다는 답변이 많았는데요.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ETF로 꼽혔습니다. 예. 올해 ETF 시장은 전년보다 35% 성장한 70조 원 규모로 커졌는데 내년에는 이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식 외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관심도 높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을 살펴보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저희 설문조사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투자자들은 내년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고 그래도 믿을 건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았고요. 예. 그리고 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간접 상품, 특히 ETF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리고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 가장 큰 관심은 미국에 있었고요. 예. 그 외에도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아시아 시장에도 관심이 높았지만 여전히 그 정보가 없다는 거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외 개별 투자들에 대해서 정보 갈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내년에는 좀 주식 주변 저희뿐만 아니라 증권가에서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우리 증시 참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증시 상승에 대한 예측이 많다는 점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승인에 조건을 내걸면서 논란입니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일부 노선을 독점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운수권을 경쟁사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인수 조건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선 대한항공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수권 반납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자료 수집과 경제 분석,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했다며 통합항공사가 갖게 될 노선 운항권을 일부 반납하고 다른 항공사가 원하면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어지는 절차는 심사 결과에 대한 대한항공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르면 내년 초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공정위는 항공여객과 항공화물, 항공기 정비업 등 119개 영역에서 양사 합병 이후 경쟁 제한성이 생기는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두 항공사가 결합하면 10개의 독점 노선이 생기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합병회사의 운수권을 회수해 경쟁사에게 나누고 운임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항공산업 재편을 앞세워 부실 항공사를 떠넘겨놓고 각종 제한을 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습니다. 북이라면은 이런 결정 안 합니다. 오히려 규모를 키워줘 가지고 몸집을 키워서 자국 항공사의 경쟁력을 키워주려고 하죠. 운수권을 이걸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을 따르려면 인수 후 통합 전략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가혹한 인수 조건 때문에 최악의 경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국, 필리핀 등의 국가가 양사 합병을 허가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EU 등 7개 주요 국가는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의 조건분 승인 기조가 남은 7개국의 심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수환입니다. 내년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전망해 봅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점차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들이 줄을 이루지만 투자자 보호 같은 부분들이 선결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호진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현재 국내 4대 거래소의 회원 수는 중복 회원을 포함해 1,800만 명에 달하고 4대 거래소의 1거래 대금도 1년 새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진 건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8,100만 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다시 썼고 메타버스, NFT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관련 코인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선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등 토큰의 가격이 1년 새 수천 % 올랐습니다. 업계에선 내년도 메타버스 트렌드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별 토큰뿐 아니라 소액 결제 분야 관련 코인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망합니다. 현재 자체 코인으로만 이용하는 용으로서의 토큰 경제만 현재 형성돼 있는데 결국에는 자체 토큰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의 연결이나 확장될 여지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사실상 기업들은 그걸 많이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각에선 올해를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한 원년이라고 평가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고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며 29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대선 전국에 들어서며 이번 국회에서는 재정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기존 법을 개정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의 이제 일부 내용을 고쳐서 이것을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 자산을 넣어주면 동일한 형태로 이게 처벌 근거가 생겨서 리딩방이라든가 아니면 유사수신에 대한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거든요.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 전망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송인규 겸임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올해 코인 시장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지난달만 해도 거의 한 8천만 원대로 올랐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폭락하기도 하고 폭락설도 또 앞으로 내년에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이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몇 가지 화두로 정리를 해보고자 하고요. 우선은 올 초에는 1,000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8천만 원 근처에 갔다가 다시 거의 3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8천만 원 위로 올라섰다가 다시 지금 이제 5천만 원 전후를 이제 엄청난 변동성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폭락을 불렀던 가장 커다란 요인은 규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까지 이제 그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국의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한 규제를 한 곳이 중국인데요. 중국의 경우는 코인과 관련된 모든 걸 다 금지시켰습니다. 코인을 채굴하고 보유하고 투자하고 거래하는 모든 걸 금지시켰고 그 배경에는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랑 경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코인 시장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고요. 그 결과로 중국이 주도하던
그 채굴 시장이 채굴업자들이 중국을 떠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데 미국으로 많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전엔 코인이 오르면 중국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미국도 좋은 거예요. 미국은 원래 중국처럼 이렇게 전면적인 정책을 취한다기보다는 선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취했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로 이제 비트코인 올해 최고가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묻는 게 그럼 비트코인이 내년 10만 불 갈 거냐라고 하는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 중심에 있고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피델리티나 서베이를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를 늘리고 있고 투자를 안 하던 데들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 아마 10만 불을 기록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비트코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더리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4,000불 정도 하는데요. 과연 그럼 이더리움이 내년도에 10,000불이 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화두이고요. 비트코인과 달리 비트코인 투자 중심의 시장이라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에 기반해가지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 것은 디파이, NFT 등 실제 거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면은 이제 내년도에 이더리움이 많이 올 거라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더리움이 여전히 코스트가 굉장히 거래 비용이 비싸고 그다음에 속도가 느린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많이 흘렀던 이더리움의 경쟁자들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에이다, 솔라나, 폴카닷, 매틱 이런 것들이 약진도 계속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올랐던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랑 관련된 것들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이런 것들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런 이제 메타버스 NFT 관련된 코인들도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의 뭐 여러 가지 폭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규제 측면의 원인이 강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시장은 오히려 성장성이 되게 높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이 비트코인 선물 ETF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을 미리 좀 고정을 시켜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변동성이 큰 이 현물 ETF 출시 이게 가능할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좀 성장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출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될 난제도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그 선물 ETF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것처럼 코인을 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한 겁니다. 여전히 코인을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 ETF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가격이 나와야 되고 어떤 거래소가 나와야 됩니다. 거래소는 전 세계에 수백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점에 기준 가격이 나와야지 ETF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선물은 미국 같은 경우에 대개는 2개 정도의 시장이 있습니다. CME하고 12OT 정도. 그러니까 그 시장에 어떤 시점의 가격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현물은 이거에 비해서 너무나 거래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거래소를 택해가지고 어떤 시간으로 자를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펀드를 사면은 펀드는 미래 가격으로 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펀드를 사면 오늘 종가로 사게 되거나 내일 종가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ETF를 비트코인 ETF를 샀다.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제가 거래소에 가서 ETF의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ETF를 팔았다.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 가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ELS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의 경우에는 워낙 거래량이 많고 거래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면 비트코인 경우는 거래소가 너무 많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런 조작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았다. 사실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가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또 늘어나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독일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미 현물 ETF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신뢰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가격 조작의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 거래소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체계를 잘 갖추느냐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신뢰성 말씀을 하시니까 본질적인 궁금증이 한 가지 좀 들긴 하는데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왜 오르는지 그런 기본적인 컨센서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왜 오르는지가 좀 불명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이 머스크가 반려견의
이 산타를 옷을 입혀가지고 올렸는데 트위터에 그게 이제 그 비슷한 이름을 가진 가상화폐가 이것 때문에 한 180배 정도 뛰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이게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 좀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하고 있는 것의 배경에는 굉장히 큰 기관에서 코인에 관련된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피델리티 얘기만 했지만 시리뱅크에도 나오고 JP 모건도 나오고 뭐 이런 데에서 비트코인 리포트 및 기타 자산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드디어 한화자산운용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이 거래되고 있는 모든 코인에 대한 상세한 리포트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 같은 그런 유명인들의 효과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주식 시장에도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것이 심한 게 코인은 네트워크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가치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코인은 좀 더 그런 효과가 과장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보가 좀 더 개방이 됨에 따라서 더 이런 부분도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신뢰성 예, 부분도 예, 이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이 내년에는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의 지금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축소를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자산 가치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가상자산 시장도 그렇다면 위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파이낸스 이론의 가장 기본이 가격이라는 거는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을 이자율로 할인하는 겁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요. 코인을 갖고 있지 않고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자가 더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럼 코인의 매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동안 코인 가격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올랐던 이면에는 코로나를 배경으로 돈이 엄청나게 증가됐잖아요. 금리를 낮추면서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됐고 그것이 코인 시장으로 가고 주식 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통화량이 줄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은 다 합쳐도 시장 규모 2.3조 달러에 지나지 않고요. 예. 주식 같은 경우는 약 105조 달러 정도 된다고 보는 거고 채권 같은 경우는 그 2배 가까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통화량이 줄면 이렇게 메이저 시장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 그 영향은 작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영향도 그만큼 적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예. 거고 그간 이제 정부가 가상자산을 인정을 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이제 관련법도 만들고 거래소들도 좀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인식 좀 적절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제도권에 편입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꼭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는 편입됐다기보다는 발을 하나를 걸쳤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특근법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잡아 넣은 거거든요. 예. 근데 특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금 세탁 방지를 주 목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여기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나 큰 괴물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만 하나 거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법 또는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 되면 이제 코인에 대한 인식도 이제 금융자산으로 인식이 될 거고 부정적인 인식도 저는 많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예. 저는 여기서 이제 더욱더 중요한 주장을 하나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가상자산을 넘어서 이제 디지털 자산을 봐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누구나 다 알다시피 메타버스의 원년이잖아요. 메타버스 열풍이잖아요. 주식시장, 코인시장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메타버스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휴대폰에서 보내던 시간이 많아진 것처럼 메타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메타버스에 시간을 보내면 무엇인가 소비한다면 그건 디지털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법정화폐도 CBDC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자산이 되는 거고요. 예.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도 다 코인으로 발행이 됩니다.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귀금속도 다 코인화돼가지고 발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되고 있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열풍에 들어서 NFT, 컨텐츠라고 불리는 음악, 미술, 만화, 영화 같은 것들이 다 이제 NFT 코인 토큰으로 해가지고 발행이 되고요. 데이터도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까 말한 2.3조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이제 가상 자산의 세계라면 디지털 자산으로 가면은 이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큰 시장이 이제 개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세계 중심 국가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싶고 그 기회가 있고 우리나라 IT 강국이고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그동안 이제 가상 자산의 경우에 봤듯이 금융이나 규제로 접근하면은 여전히 희망은 없는데 이걸 미래와 산업을 보면서 접근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가 디지털 자산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내년에 와서 꼭 그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양성하는 차원에서의 디지털 자산법이 필요하다. 예.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송인규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를 쓰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이른바 소비 복권 사업이 내년에 시행됩니다. 소비도 늘리고 카드사 수익도 개선하기 위해서라는데 정작 카드사들은 불만입니다. 실효성 없이 인프라 구축 비용만 떠맡게 될 거라는 겁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2분기에 추진하는 소비 복권 사업은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추첨 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거리두기 완화할 때 소비 진작을 위해서 복권 제도를 하면 어떻겠냐는 동의가. 하지만 신용카드를 수단으로 삼는 정부 정책을 지켜보는 카드사들 속내는 복잡합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의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이라며 카드사에 부담이 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들은 고지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6월 전후라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아직 뭐 따로 구체적으로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앞서 시행된 재난지원금, 카드 캐시백 등 정부 정책 사업에서도 카드사들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계획에 없던 비용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수입이 늘면 카드사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거라 했지만 실젠 비용 부담이 더 컸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정책이 적용되는 카드 사용처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 카드사 입장에선 수수료 적자인 곳들 위주로 짜이면서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제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동참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그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카드업계가 이런 것들을 수혜를 받는 것처럼 또 호도하고. 소비복권 사업은 카드보다 현금 사용이 더 익숙했던 지난 2000년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란 이름으로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엔 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이 증가하는 정책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났지만 국민 대다수가 카드를 사용하는 현재는 다를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카드를 한 2배 정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몇만 원을 돌려줘요. 쓰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소비를 평준화해가면서 자기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 하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비를 늘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부가 소비 진작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카드사를 동원하고 온갖 비용을 떠넘기면서 카드 수수료는 3년마다 깎는 게 온당하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추진이 늦어지는 재개발 사업지를 LH, SH 같은 공공이 참여해서 빠르게 개발하는 공공재개발의 2차 공모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사업의 실효성을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정된 1차 후보지 곳곳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서입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올 초에 이어 연말 2차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30일부터 61일간 공모 접수를 받고 후보지 약 20곳을 선정해 총 18,000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로 인해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 7층 관련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사업 구역도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만 재개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는 것이 당장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인할지 미지수입니다. 1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단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서울시와 SH공사는 공공재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흑석 2구역은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사업 시행자 지정 인가 처분 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1차 후보지인 강북 5구역과 금호 23구역은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소 위헌 법률심판 청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정부가 후보지 발굴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사업의 신뢰도가 떨어져 공공정비 사업의 주된 취지인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에 역효과를 낼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1차 공모 사업지들의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도 충분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공공재개발 2차, 3차 공모 등이 계속 지속된다면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들은 적지 않지만 그만큼의 사업 진행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공공정비 사업이 추진 동력이 상실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정부 R&D와 해외 시장 진출 사업에서 우대를 받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곳이 오늘 선정됐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산업을 이끄는 혁신 선도형 기업에는 제노레이와 알피니엄 메디컬 시스템이 꼽혔습니다. 김선엽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영상진단기기 업체 제노레이를 비롯해 11곳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했습니다. 이번 인증은 지난 6월 오스템 임플란트, 시젠, 루닛 뷰노 등 1차로 인증을 받은 기업 30곳에 이어 올해 두 번째입니다. 제노레이 등 두 곳은 혁신 선도형 기업 인증을, 체외진단 전문기업 수젠텍, 의료 AI 업체 코어라인 소프트, JLK 등 9곳은 혁신 도약형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 제품의 기술 혁신성과 사업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부여하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인증으로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이 지원됩니다. 가장 큰 혜택은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 사업단이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점 부여로 사업단은 향후 5년간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제공되며 의료기기 산업법에 따라 3년간 인증 표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점 부여가 우선 핵심입니다. R&D 연구개발 사업이라든지 실증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할 때 별 과제 단위별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기업보다는 혁신형 기업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3년 안에 그럼 사업의 구체화 가능성이나 사업화 가능성을 많이 조금 봤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제품의 사업성과 기술성을 직접 인증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 사이에선 일종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증은 특히 상장을 앞둔 의료기기 기업들의 기업 공개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성 평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제품이나 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런 관리 능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게 인정을 받아야 획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해외 국제 공동연구 및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과제 등을 새롭게 시작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출발할까요? 네, 아무래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2022년 내년과 관련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내년에는 유독 글로벌 각국에서 대선, 총선, 중간 선거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이 정치 일정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에 따라서 또 글로벌 증시가 오르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런 정치 일정과 관련한 큰 윤곽을 잡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내년 눈여겨볼 정치 일정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동학개미 투자자 분들을 좀 주로 투자하는 국가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3월에는 중국 양회 개막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그리고 홍콩에서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장관의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월에는 프랑스에서 대선과 총선이, 그리고 7월에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10월에는 브라질 대선이, 그리고 11월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선거들 우리나라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네.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지금 11월에 열리는 중간 선거, 바이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상하원과 그리고 주지사, 주의원을 또 선출하게 되는데 이 아무래도 대통령 임기 중반부에 실시를 하다 보니까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2024년 대선의 좀 예고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코로나 사태,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으로 인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심지어 미국인 10,000명에게 지난 40년간 가장 일을 잘한 대통령은 누구였느냐라는 이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좀 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건데요. 이 미국 국민들의 가계 금융 자산 중에 약 40% 이상이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주가 부양에 힘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프간 철군도 문제지만 경제 문제가 특히 발목을 많이 네, 잡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물가 상승을 막지 못했다 이런 부분인데 네. 네, 민생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제 3월에 열리는 양회가 최대 변곡점이 될 거라 이런 전망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이 양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어떤 이 정책 방향을 큰 틀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인데요. 특히 내년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이 당 총석이 3연임을 확정짓게 되는 만큼 중국으로서는 의미가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주목할 부분은 양회 랠리가 될 텐데요. 지난 20년간 어떤 중국 증시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양회 한 달 전으로 일부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에서 강세장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이 시기에 중국 정부의 어떤 방향성을 눈여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전문가들은 내년 양회에서 이 중국 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부양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의 하향 조정 여부도 또 양회에서 관심 포인트가 될 전망인데요. 참고로 올해 양회에서 정한 성장률 목표치는 6% 이상이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기준을 5%로 보기로 하더라고요. 양회에서 나오는 이제 성장 목표가 5%보다 낮으면 경제가 많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시 주석의 3년임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시각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회가 이제 근데 2월 이후에 2월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직후에 열리는 것이고 또 지금 부동산 헝다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함께 보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이 히토류와 관련한 이슈로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이 중국 히토 그룹을 최근에 좀 출범을 시켰는데요. 기존에 중국에 있던 이 히토류 관련 국유 기업 3곳과 그리고 또 연구 기관들을 하나로 합쳐서 좀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상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도대체 왜 이걸 만든 건지 그리고 또 왜 이게 글로벌 경제의 어떤 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지를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이 히토류라는 게 요즘 이제 첨단 장치에 들어가는 희귀 자원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중국이 히토 그룹을 만들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세계 히토류 공급망에 대한 어떤 통제와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개 기업들을 아무래도 하나로 합치다 보면 조금 더 신속하게 어떤 중국 정부의 뜻을 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약 70%가량은 현재 좀 중국이 맡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한 글로벌 국가들의 어떤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더 강력한 협상 카드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중국 관영의 환구15는요. 올해 초 외국 회사들이 중국의 이익을 해칠 경우에 히토류 무기화가 선택지로 남아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각국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 산업들이 영향을 받겠지만 특히 이제 전기차 업종 같은 경우 이런 위험에 대해서 벌써 좀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서요? 네, 일부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희토류를 어떻게든 확보해 놓자라는 쪽과 희토류를 좀 적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방향 이렇게 좀 두 갈래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 GM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희토류 확보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서 BMW나 닛산이나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희토류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좀 더 외교적으로 관계를 중국하고 잘 형성해 놓는 것도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토류가 이렇게 중국의 무기가 된다면 우리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좀 접목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티커명 REMX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희토류 이외에도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어떤 희귀 금속을 가공하고 어떤 생산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요. 현재 중국 저장화요 코발트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겨져 있고 호주의 이제 라이언타운 리소스와 그리고 또 중국 히토그룹과 투톱 체제로 가는 중국 북방 히토그룹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운용 보수는 연 0.59%고요. 현재 순자산은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 가량 정도 됩니다. 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발전소 퇴역은 마침표가 아니라 이음표입니다. 이 자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물론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송배전 분야, 수소, 암모니아 발전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First of all, it's really thankful for this interview. So we read the memo you published. Basically, I have to ask, what is the background of the huge theme of this memo and the title of the window of change for investors, please? The memo does not have immediate implications for investors. I mean, there's nothing where you should read it and say, oh, then I have to do this. This was big ideas, not small ideas, big ideas. It strikes me that since we've all been locked up during the pandemic, the key thing is that every day is like the next. There's no variety. We don't travel, we don't go out, we don't have holidays, we don't have events. Every day is the same. But there are some changes going on in the larger sense, and that's what I wrote about it. The world used to be a stable place. Nothing changed very much. Today, change happens all the time. Historically, and in the investment world, there have been two schools of investing, growth and value. And I'm a value investor. I don't theorize about the future too much. I emphasize the present. And we used to say value investing is about today and growth investing is about tomorrow. But in a changing world, even value investing has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hange. We can't say, I love this company, I love its competitive position, I love its product, and I don't have to worry because it'll always stay the same. Today, we have to assume nothing will stay the same. Will you and Oaktree take some different, general investment approach amid the window of change? Normal balance
of aggressiveness and defensiveness. In March of 2020, when the disease struck, we turned very aggressive. And, we are very experienced and I think very skilled at becoming aggressive when everybody else gets panicked. And of course, if they panic and sell, and we are aggressive and buy, that's the best formula. And that was the case in March of 2020. And we bought aggressively. Then, however, the Fed and the US Treasury came out with a rescue program, and the panic went away. The urgency to sell on the part of investors evaporated. And there was no reason anymore to be aggressive. So we went back to our normal stance. And I think that the markets have come too far, have risen too far to be aggressive. But I also think that the worrisome conditions are not here to be highly defensive. So our behavior is, for us, normal. Do you think the stock price of the company leading in the U.S. economy, like the Apple or other things, is currently at a reasonable level, or tendency to getting a reasonable level, or getting down or getting up? I wrote a memo in July, you may have seen, thinking about macro. And what I said in there is I think today's stock prices, including the great companies like Apple and Amazon and so forth, they're high, but they're not irrationally high. There's a reason why they're high. The main reason is because interest rates are so low. And interest rates play a direct part on determining asset prices. Today, we have the lowest interest rates in history. So it would be reasonable if we had the highest prices in history. Interest rates are likely to change. Yeah. Yes. The prices of these stocks may be reasonable for today's level of interest, but if interest rates go up, it's reasonable to expect these prices to decline. If that's the case, then I think you have to have some concern about the level of the prices of all assets. But I think that the likely developments may be negative for asset prices, but I don't think a crash. I think a moderate decline. The likely decline is so moderate that it's not worth getting out of the market to avoid it. That's the key. The key question is, what should the investor do? Too many people who manage their own investments believe that it's important to be active, to make a lot of decisions and take a lot of actions and trade a lot. But the truth of the matter, the most important single thing for most investors is to invest and not disrupt it. Leave it alone, let compounding and corporate growth work in your favor. I think if I can summarize my message for your viewers, there are two important things. Number one, if people are going to do their own investing, they should be humble. They should not overestimate what they know. The other thing is, as I said before, you should invest and keep your investments running. Don't interfere by getting out of the market and in the market and out of it. Jump from one to one to one to one. Stay in, let it progress. And if you invest, if Korea grows and companies grow and profits grow, then the investor is certain to succeed in the long run. We can't do anything about the short run because of all that we don't know, but we're certain in a growing economy and investing in growing companies, we're certain to succeed. And that's what people should keep their focus on. Okay, thank you so much for today. Good.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